요즘 뭐 복지 문제 빼고는 정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 기초연금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예, 예. 먼저 기초연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있었고 또 장애인연금이 있었습니다. 네. 기초노령연금이라 하면 이제 소득 하위 70% 노인께 드리는 연금인데요. 네.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한 5%에 해당되는 97,1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현실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20만 원 정도 드리고요. 또 상위 30%에게도 그 정도의 분량 금액은 드려야 된다라는 네. 부분, 또 인상 부분이 있었고 장애인연금 역시 현실화해서 한 2배 정도 이제 늘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내 통합 운영에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붙여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연금을 현실화한다 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예. 결국에 재원 마련이 좀 네. 이제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예. 지금 국제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들이 시행되기에는 더욱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추계가 당선인 공약의 추계보다 국제연구기관인 보사연에서 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은 뭐 2배 정도 더 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뒤에 말씀드릴 뭐 4대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뭐 3배까지도 든다. 뭐 꽤 많이 나는 거 이런 아닙니까? 보고는 어제 언론을 통해 저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찌됐든 기초연금이 그 소득 70% 노인에게도 이제 2배 증가돼서 20만 원 정도 드리는 거고 네. 또 소득 30% 드리지 않던 부분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소득 하위 70% 부분은 이제 세금에서 하겠다. 또 소득 상위 30%는 이제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직업연금에서 분담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당의 생각이고요. 소득 하위 70%에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산 절감 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출 구조 조정에서 탈세 부분을 척결하고 또 이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또 이제 그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소득에 대한 뭐 과세 강화 이런 것들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사실 그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네.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산정한 비용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더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일단 한 번 도입한 다음엔 후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이나 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염려가 추계가 차이가 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노인 인구의 증대가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증대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이런 복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증세 솔직히 우리 이런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공론 카드 꺼내들 필요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당선인의 공약 철학 또 당의 방침은 국민 전체에게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복지 철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민 전체 특히 저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예산 절감이나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 방침이기 때문에 뭐 연간 뭐 세금이 지금 134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약도 그 범위 내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또 인수위와 앞으로 정부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뭐 의지 또한 당선인의 어떤 기본적인 공약의 실천 의지는 그렇지만 네. 추가적으로 증세를 위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약은 말 그대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실행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제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또 전문가 회의도 거칠 것이고 또 대통령 당선인의 시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한다는 것도 유권자 여러분들께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 질환에 한번 걸리면 중산층도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냥 이게 오래 병이 가고 병원비 많이 드니까 말이죠. 상당히 그 호응을 받은 정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 예. 원래 공약의 어휘는 4대 중증 질환의 전액 국가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또 부정적인 또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민이나 전문가가 어떤 것을 우려하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4대 중증 질환은 이제 암, 그다음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다른 그렇죠. 질환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요.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도 예, 이렇게 예, 나왔었죠. 예, 예.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고액 500만 원 고액 진료비 중에 15% 정도 되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합치면 5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질환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들을 택한 것은 세 가지 질환,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 중에 우선순위 중에 한 50%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는 47.4%. 그러니까 고액 진료비 부담이 되면서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부터 국가가 부담해주겠다.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재원이 과수추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뭐 어제 그제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어디까지 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비급여 부분은 항상 미리 생각한 것보다 연간 19% 매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의 추계가 계산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행 과정에서 계속 조절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수혜를 보는 분들 있잖아요. 혜택을 예. 보는 분들. 예. 그분들한테 참 희소식일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보통 보험회사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보험회사나 의료업계 네, 이런 그렇죠. 거 어떻게 예, 받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이제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의미가 4대 이제 중증 질환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네.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비급여 부분을 이제 급여로 해서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이게 아마 단계적으로 이제 실현이 될 겁니다. 2016년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것이 이 비급여가 급여로 일시적으로 될 수가 없고 네. 또 사실 100% 모든 질환에서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 말고 일반 보험회사에 드는 보험은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그쵸. 하는 거죠. 그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이 틈새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국민 의료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의료계나 사회 전체에 미칠 입장은 비급여가 급여로 되다 보면 보통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의료 수요가 과수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 의료계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순차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어떤 지금처럼 질환을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검사나 치료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진료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료와 관계되지는 않지만 국민 편익을 위한 뭐
병실 차액료, 특진비 이런 거부터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동안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혹시 건보 지금 일찍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 되면 그건 예. 어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도를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62.7%거든요. 2010년 기준. 근데 OECD 기준은 80%입니다. 그래서 80%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네.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하려면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또 세금, 또 담배세와 같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의견이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하신가 봐요. 대답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민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될 때 이제 하위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상위 소득 30%까지 들어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이외에 그 노령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연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위 소득 70%는 세금에서 드리는 것이고 상위 30%는 국민연금을 통합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드리겠다 하는 것이 네.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 중에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네. 지난번에 석선장인가요? 네. 우리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시설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때요? 예, 예. 제가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의학적인 수준과 또 의료 제도적인 수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응급의학은 결국은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응급의학이나 응급과 관련된 심장의학 또 외상의학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세계적인 수준 거의 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나 시스템 정비가 덜 됐다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가 응급실에 가면 많이 대기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많았던 거. 또 자기의 호소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응급의료 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과 경증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 또 응급 이송 시스템, 또 거기에 맞는 응급의료 인력 이런 3가지가 조화롭게 정비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논의되고 또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네. 또 외국에 나갔다 살다 들어오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우리나라 응급 실이 상당히 좋다. 빨리빨리 치료되고 외국에서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네.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보면은 가장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어린이들이 아프면 누구나 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응급의 구조는 정의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응급 상태인데도 야간에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응급과 응급을 구분해서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선진통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같이 합당을 했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해체가 된 것으로 이제 네. 보이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예. 소회가. 예, 그렇죠. 선진통일당이 이제 전신이 자유선진당이고요. 네. 제가 2011년 11월에 들어왔고 2012년 11월에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딱 1년 만인데요. 그 자유선진당 내지는 선진통일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당으로서의 역할, 네.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요. 지역 정당이 지역 패권 정당이 아니라 지역 발전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합당됐지만 그런 우리가 할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닥친 것도 이제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또 국가가 성공하도록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서요. 제가 따로 추가 질문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